자, 다음은 개발 및 관리론에서 그 첫 번째 문제 113번 도시 스프롤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롤은 도시 내부보다는 외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에도 스프롤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롤 같은 경우는 최유효용에서 괴리되기 때문에 치가 수준은 일반적으로 표준적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스프롤과 관련해서 틀린 거하고 물었는데요. 1번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이고요.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 외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프롤의 유형 중에는 비지역 현상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개구리 띵뛰기식 개발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당한 공지를 남기면서 스프롤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최유효용에서 괴리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간선도로를 따라 확산이 전개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 다음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 워포드라는 학자는 개발의 과정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 즉 구상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 개발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아이디어 냈어요. 그래서 노량진역 근처에다 오피스텔 하나 지읍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용과 시간을 다 들여서 분석을 하진 않겠죠. 적어도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림 그릴 때도 스케치부터 해보듯이.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지,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에 대해서 계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분석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부지 모색 확보가 되었으면 이제 예비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을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의 결과 오케이 되었다 그러면 자금을 융통해서 건설 마케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5단계만 써놨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틱업번 사업 구상 아이디어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니언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사업 부지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한 다음에 자금 융통 건설 마케팅입니다. 자, 114번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5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요 개발의 정의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그 개발과 관련해서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조성에 의한 개량,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에 의한 개량,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은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니까 이런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걸 통해서 가치가 증진되는 것이 다 개발이라는 겁니다. 다만 시공만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개발권 양도제, 우리 TDR 제도 여러 번 배웠죠. 그래서 TDR 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지역 상부에 미용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미용 공간에 개발권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개발권은 보전지역에서는 써먹지 못하고 개발되는 지역으로 가서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취득해서 이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게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TDR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자, T급번 흡수율 분석이다.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공급되었다. 그러면 공급된 오피스텔이 시장에서 얼마나 흡수되었나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흡수 안 되고 남아있는 건 뭐죠? 공실률이 되겠죠. 그럼 이런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작년 한 해 동안 공급된 오피스텔이 얼마나 흡수되었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상 오피스텔을 미래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과연 흡수되겠나 하는 걸 알아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즉 미래의 흡수율을 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상 오피스텔을 공급했을 때, 대상 부동산을 공급했을 때 과연 흡수되겠나 하는 걸 알아보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T급번 틀렸네요. 자, 리얼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자, 우리가 개발과 관련된 위험은 법시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시비 뭐죠?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을 말합니다. 그 중에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은 다시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으로 나누는데요. 공법적인 측면은 대표적으로 토지용 규제 이런 것이고 사법적인 측면은 개인 상호 간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럼 이런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활용하느냐 그랬을 때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라.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리얼번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개발 사업에 있어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지구제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된다. 리얼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미연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우리가 개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개발의 과정은 워포드라는 학자 견해하면 제일 먼저 아이디어 내세요. 이렇게 아이디어. 그래서 어디 개발하면 좋을까? 아이디어 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용과 수익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거죠. 그럼 부지 모색 확보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서 자금 융통 건설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것이 개발의 과정입니다. 그 중에 타당성 분석이다 그랬을 때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겠죠. 근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연번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요. 그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개발업자의 뭐가 다 다르니까 요구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번, 리얼번, 미연번 이것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개발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분석할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드려물었어요. 자, 1번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한다. 소비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 분양이나 임대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흡수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은 틀린 표현인데요. 민감도 분석이 아니고 무슨 분석이죠? 흡수율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시장 분석은 시장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뭐다? 시장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장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은 이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고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 그것이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자, 인근 지역 분석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과 그 인근 지역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경우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개발의 위험과 관련해서 아까 2번에 법 시비가 있다. 예, 법으로 시비 거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법 시비 그것이 개발에서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자, 2번은 맞네요. 자, 그때 아까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4번에서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무슨 위험 분석을 소리한 겁니까? 예, 그렇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야기네요. 그러므로 이런 공법적인 측면의 분석을 소리한 거죠. 즉 법률적인 측면의 분석을 소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개발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당연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죠? 개발할 때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자, 공사기간 중 이자리 변했다든가 시장 침체에 따라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실이 장기화되어 있는 이유가 시장 침체 때문이네요. 이런 것은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하고 물어보면 4번이 되겠습니다. 시장 위험이 아니고 법률적인 측면의 위험을 분석을 소리한 겁니다. 자, 118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틀린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을 분류할 때 아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발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자, 개발을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요. 개발을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공영개발이 있겠네요.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민간에서 개발하는 민영개발이 있습니다. 또 민간개발 방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민간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다? 자체개발 사업입니다. 이 자체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알아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되니까 신속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도 소유자가 다 가져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때요? 소유자 입장에서 장점이죠. 단점은요. 소유자가 자금 다 조달해야 됩니다. 또 위험도 소유자가 다 따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게 요구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다? 지주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뭐다? 지주 공동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틀린 것하고 물었는데 1번에서 자체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이것은 지주 공동사업 이야기죠. 자체개발 사업 이야기 아니네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게 지주 공동사업이죠. 그럼 지주 공동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도 있네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부담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 가격 비율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어때요? 등가로 나누자 하는 게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출자 비율만큼 등가로 대물로서 교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또는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겠죠. 분양금으로 공사비 지급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업 위탁 방식은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신탁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 개발 신탁이다 그랬을 때 이 신탁과 관련해서는 신탁은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것은요. 토지 소유권이 형식상 신탁회사에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이 따릅니다.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신탁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제 신탁회사에 넘어갔으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금 토지를 제공했죠? 그러면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를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탁 수익 증권을 교부해주고 여기서 분양이나 임대에서 생긴 수익을 배당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업 위탁 방식은 자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해주고 뭐 받는 거다. 이 개발업자는 수수료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소유권의 이전 이런 거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자금 조달은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도 누구 명의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때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방식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에는 사업 위탁 방식, 다른 말로 사업 수탁 방식. 왜 위탁을 했으니까 수탁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체개발 사업, 지주공동사업, 신탁 방식,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하나의 법인만이 참여해서는 자금이나 기술력, 정보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법인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번에서 컨소시엄 구성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니까 상호 이해 조정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업 위탁 방식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해주고 뭐 받는다? 수수료,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맞습니다. 자, 4번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요.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신탁형은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9번 민간의 개발 방식 틀린가 물었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왜 시행자가 알아서 하면 되죠. 토지 소유자가. 근데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자. 이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3번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은 다 공통적으로 탁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맡긴다는 점에서는 형식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점에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있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이고 이전 안 하는 건 사업수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건 사업수탁 방식이고 신탁회사가 되는 건 신탁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3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 구성해서 개발하는 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죠.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을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한다. 그게 뭐예요?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게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려운 말은 없군요. 자, 그래서 이런 민간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1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우리가 개발을 분류할 때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하면 자, 토지 취득 방식 관련해서는 단순 개발 방식이 있죠. 자, 단순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이런 것처럼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변함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과거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땅을 개발해서 어때요? 택지로 조성을 했네요. 자, 그런데 환지로 개발하려면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환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랬을 때 요 땅 중에 일부를 채비지다. 그래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떼놓은 땅이 있습니다. 이걸 팔아서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가 비용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되돌려받는 이 땅도 결국 누가 받아가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받아갑니다. 대신에 이런 채비지라든가 공공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감보율이 적용됩니다. 감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아오는 토지 소유자의 면적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개발되기 전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의 물리적 공간 범위는 축소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축소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만 이 토지는 개발 후의 토지이기 때문에 가치가 개발되기 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이익이 오히려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사유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방식이 있는데요. 매수 방식은 수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 버리겠네요. 자, 여기 있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섞어서 개발하는 걸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혼용 방식이다 라고도 쓰는 거죠. 이런 혼합 방식 같은 경우는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고 일부는 매수 방식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섞어서 개발하는 것이 혼합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120번 문제에서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하겠다. 자,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할 때 많이 쓴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도 우리는 답은 당연히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다 하는 것이 딱 나와야 되겠죠. 예, 소유자에게 다시 재분배해 주는 것이 환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할 때요,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래 물었습니다. 자,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하는 여러분이 조합원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 부정적인 영향 끼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되었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되면 조합원 부담하는 몫이 어때요? 줄어들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뭘 끼치는 거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조합원 부담금이 인상된다.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이 할증되면 이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주비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재건축할 동안 이주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출받은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 당연히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기부 체납이 증가한다. 그럼 기부 체납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 토지의 일부를 기부 체납 해서 어때요?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겨주는 거니까 이게 증가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모두 몇 개죠?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1번에서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부동산 학에 대한 마인드가 만들어지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옳은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하자. 이게 뭐죠?
공사 합동 기업 형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과 사가 함께 개발하는 거잖아요. 공적 분야를 제1섹터라 그러고요. 민간 분야를 제2섹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 합동 기업이니까 이건 무슨 개발이에요? 제3섹터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섹터 개발로서 공사 합동 기업에 의한 개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번은 틀렸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공시설은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민간 건설업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업체 보고 어때요? 이 공공시설을 좀 당신들이 지어주면 안 될까? 빌트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그때 민간은 왜 지어줬을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은 이 공공시설을 지었으면 자기들이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투자비 회수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공공시설이 돈이 안 되는 시설일 수 있죠. 뭐 기숙사라든지 또는 뭐 군인 막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그럼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요 지은 것을 트랜스퍼, 기부 체납입니다. 정부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준 다음에 그 정부로부터 약속한 기간 동안 리스료를 받는 거죠. 임대료 받는 겁니다. 이 임대료 누구로부터 받는 거죠? 그렇죠?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BTL 방식이라고 쓰고요. 그런데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어서 기부 체납하는 건 똑같은데요.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운영할 건데? 민간에서 운영을 하겠대요. 그 말은 민간에서 지은 것이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지은 것이 돈 되는 뭐 고속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거라면 민간에서 자기들이 오퍼레이트 운영해서 시설 이용자에게 뭘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로부터 돈 받겠다, 이용 요금을 받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걸 BTO 방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가장 BTL, BTO가 있고 이걸 변형해서 뭐 BLT도 나올 수 있고 BOT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나옵니다. BO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어서 own, 가지고 오퍼레이터,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O 이런 방식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BTL이라고 써놨네요. 자, 이 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해서 빌트했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가진 후에 틀렸죠. BTL하고 관계가 없죠.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시킨다. 여기는 지어서 자기들이 일정 기간 동안 뭐 한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수익을 일단 보유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니까 트랜스퍼.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운영을 하는 거니까 BOT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번 BTL이 아니고 이것은 뭐가 되겠다? 지어서 운영하다가 넘기는 거니까 BOT 방식이죠. 2번 틀렸네요. 자, 3번 요 내용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넘긴다. 지어서 트랜스퍼 했네요. 그리고 해당 시설을 국가 지자체에 임대 수익 얻는다.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BTL이네요. 자, 3번도 틀렸고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속된다. B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O가 되겠습니다. BTO 방식이네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BOO는 지어서 own, operate, 즉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다. 자, 답은 5번이 여기서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요 경우에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가 하고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2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원어 그대로 읽을 줄 아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기속된다. 준공, 빌트 지었죠?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갑니다. 기부 체납입니다. 트랜스퍼가 되겠습니다. 되지만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그런데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뭐 하는 거죠? 직접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해서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다. 그래서 수익성 있는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BTO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 BTO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TO 방식까지 해서 여기에 개발 파트 이야기는 마쳤네요. 다음 시간에는 관리로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